내레이션, 오프닝 멘트. 어느 날 평범한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수키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여기 마마병원 응급실인데요. 혹시 최복자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상황이 많이 위중하십니다. 가능한 빨리 와주세요. 수화기 넘어 낯선 목소리. 그러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죠. 최복자, 수키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붙잡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세상이 일순간 멈춘 것 같았죠.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마주한 그녀와의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조용히 도와달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요? 일부 미스터리한 전화. 영화적이고 감성적이며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 스타일로 쓰여짐. 서울의 또 다른 흐린 늦은 오후였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하고 비구름이 하늘 끝자락을 스치며 세상이 조금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날. 얼마나 외로운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날. 수키는 작은 옥상방에 앉아 있었다. 깜빡이는 정우의 노란 불빛이 낡은 책상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책상에는 반쯤 먹다 남은 김밥 한 장이 도서관 책더미 옆에 놓여 있었다. 편의점 근무복은 여전히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 링, 링, 링. 근무교대나 스팸 홍보 외에는 거의 울리지 않던 낡은 선불 전화기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수키는 움찔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알 수 없는 번호.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녹색 버튼 위에 맴돌았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아니면 맞는 것 같았다. 아니면 뭔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 날카로우면서도 다급했다. 수키 씨 맞나요? 환자 응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마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최복자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이름은 마치 죽음의 속삭임 같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최복자. 나이 지긋한 여성분, 의식을 잃고 실려왔습니다. 왼쪽 눈 밑에 점이 있고 동대문 시장에서 자주 장 보시는데 한 번은 떡을 사주신 적도 있다고 하셨죠. 갑자기 시간이 멈춰 섰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기억이었다. 그 여자. 세상이 구석진 곳만 주었을 때 잠잘 곳을 주었던 그 여자. 넌 짐이 아니야. 여기가 안전해.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수키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움켜쥐었다. 짝이 맞지 않는 구두를 두 짝 신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 수키는 달렸다. 계단을 내려가 밤속으로, 공포 속으로. 두 장, 비에 맞서 싸우다 빗소리가 가볍게 시작하더니 택시가 도시를 질주하자 거세졌다. 그녀는 앞좌석을 꽉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심장은 깜빡이는 신호등보다 더 빨리 뛰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한때 자신을 구해줬던 그 여자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떠올리게 했다. 왜 다시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이 이토록 커져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제발 괜찮아요, 아줌마. 제발. 병원이 눈앞에 어렴풋이 보였다. 삭막하고 인공 조명이 윙윙거리는 병원이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힌 채 응급실로 달려갔다. 최복자. 저는 그녀의 보호자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분홍색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젊고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다. 너무 하얗고 너무 차가웠다. 복도 끝에서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기계와 침묵에 둘러싸인 그곳에는 수키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가 누워 있었다. 한때는 그토록 생기 넘쳤지만 이제는 창백하고 고요했다. 그녀의 얼굴은 연약했다. 숨결은 기계 같았다. 그녀가 기억하던 최복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은 것이었다. 세 장, 모든 것을 바꾼 속삭임 수키가 멍하니 그녀 옆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젊은 간호사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살며시 얹었다. 잠시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속삭였다. 그녀가 말하길,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라고 했어. 작게 접힌 쪽지. 수키의 손가락이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연약한 종이를 펼쳤다. 필체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겁에 질려 마치 어둠 속에 쓰인 것처럼 보였다. 수키야, 살려줘. 가족에게서 구해줘. 수키가 숨을 멈춘 순간이었다. 이제 단순한 병원 방문이 아니었다. 비밀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었다. 아직 오지 않은 폭풍.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파투리, 기억과 배신. 기억을 파헤치는 순간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장면사, 따뜻했던 첫 만남, 긴 복도 한켠, 차가운 병원 벽에 등을 기댄 차에 주저앉은 수키는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쪽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가족에게서 날 구해줘. 그 5글자는 너무 짧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천 가지의 의문으로 소용돌이쳤다. 갑자기 기억이 덮쳐왔다. 그날 처음 만났던 따뜻한 손길. 회상. 어릴 적에 수키 비 오는 어느 겨울날.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던 15살 수키. 낡은 운동화는 이미 젖어 있었고 찬바람은 그녀의 청까지 빼앗아갔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다.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코트, 그리고 배고프니? 따라올래? 그게 바로 최복자였다. 그녀는 수키를 보며 이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일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수키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밥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불 속에서 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장면 잔잔했던 날들 그녀는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지만 실은 가족처럼 지냈다. 최복자는 단 한 번도 수키를 부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하자 수키야.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둘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수키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 여긴 내 집이야.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 그 말에 수키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겐 이런 말 한마디조차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장면 6, 침입자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자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얼굴조차 비치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잦은 방문을 했다. 그들의 눈빛엔 진심이 없었다. 의무감 섞인 인사, 냉랭한 대화, 그리고 곧이어 수키를 향한 은근한 경계심. 이 집에서 얼마나 있었지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직접 모실 겁니다. 그들은 예의를 가장했지만 말 속엔 쫓아내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최복자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피했지만 수키는 알아차렸다. 이 집엔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없다는 걸. 수키는 말없이 짐을 쌌다. 부엌 창가에 놓인 컵 1개,
소파 위에 접어둔 담요 하나,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 조각. 그날 밤 집을 나서며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열쇠가 될 줄은. 파트 3. 구조 요청과 잔혹한 진실. 진실은 때론 가장 가까운 이의 얼굴을 하고 있다. 장면 7. 병상 위에 간절한 한마디, 심야의 중환 자실. 수키는 손을 꼭 잡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최복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있던 그녀는 아주 미세한 손의 떨림을 느꼈다. 수키야. 기적처럼 깨어난 그녀는 미약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눈동자는 두려움이, 입술엔 간절함이 맺혀 있었다. 나 좀 경찰서로 데려가 주어. 그 말에 수키는 당황했다. 병실을 나가려던 간호사도 걸음을 멈췄다. 지금요. 사모님,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요. 하지만 최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아니면 늦을 거야. 내 자식들이.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수키에게 충분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으니까. 장면 8. 택시 안의 고백. 어렵게 휠체어에 앉힌 최복자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온 수키는 한 손으로 택시를 멈춰 세웠다. 차 안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최복자는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키야. 나 말기암이래. 숨이 멎는 듯한 충격. 수키는 운전석 뒤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큰아들이 병원에서 보호자라며 나 대신 설명을 들었어. 그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안심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부터였어.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장면 9. 계획된 사고 최복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자식들은 진단 결과를 숨기고 그녀가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유언장을 쓰게 하려 했다. 입원 중에도 변호사를 몰래 불러와 서류에 서명하게 했고 그녀의 의식이 흐릿할 땐 도장을 억지로 찍게 만들었다. 그날 또 싸우더니 결국 밀쳤어.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일으켜주더라. 그 말에 수키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침묵보다 무서운 진실로 가득 찼다. 최복자는 담담히 말했다. 얘들은 내 병보다 내 돈에만 관심 있어. 수키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됨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다. 파트 4. 법정에서의 진실과 배신 가족이었기에 더 깊게 배신당했고 진실은 결국 칼이 되어 돌아왔다. 장면 10. 고요 속의 고발 경찰서. 최복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수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형사님, 저는 제 자식들을 고소하겠습니다. 형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자식분들을요? 네, 제 생명을 위협한 이들이에요. 제가 낳은 자식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 생명을 가벼운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수키는 이미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CCTV 캡처본, 유언장 사본 등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챙겨왔다.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충분합니다.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장면 열릴 껍질 벗겨진 위선 며칠 후 경찰서 취조실. 최복자의 세 자녀가 각각 불려 들어왔다. 첫째 아들 차가운 얼굴로 말한다.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뭔가 꼬드긴 게 분명합니다. 둘째 딸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린다. 저 여자가 우리 엄마랑 살면서
무슨 세뇌라도 시킨 거 아닐까요? 막내 아들은 침묵을 유지하다가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한다. 수키가 침착하게 말한다. 당신들 병원 중환자실에 법무사를 끌고 온 장면 다 찍혔어요. 형사도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어머니가 의식 없을 때 서명 강요한 거,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간다. 장면 10이 모든 걸 걸고 며칠 뒤 최복자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 진술서를 제출하며 가족관계 단절 선언을 하게 된다. 이제 제 보호자는 수키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제 마지막 믿음을 걸었습니다. 제 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한 푼도 가지 않게 조처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산은 사회에 환원되며 현재 가해자들과의 접촉은 법원 명령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날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다. 엄마, 정말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를 인간이 아닌 돈으로만 봤잖니. 팔특밭, 기적과 새로운 가족.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가장 따뜻한 가족을 만나기 위한 문이었다. 장면 열쇠, 회복의 기적 조용한 병실. 창문 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하다. 수키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여주고 최복자는 천천히 웃음을 되찾는다. 수키야, 내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구나. 사모님은 원래 강하신 분이잖아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다. 정신적 안정, 따뜻한 돌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존재가 병보다 강한 치유가 되었다. 장면 14, 새 집, 새삼 서울의 소란을 떠나 두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한다. 오래된 한옥을 고쳐 새로 지은 아담한 집. 마당에는 꽃이 피고 채소밭이 조용히 자라난다. 여기 공기 너무 좋다.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아. 사모님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저한테는 처음 생긴 엄마니까요. 그래, 내 막내딸 수키야. 이웃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최복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얘는 내 딸이에요. 친딸은 아니지만 마음으론 누구보다 더 딸이지요. 사람들은 미소로 화답한다. 장면 15, 마지막 선물.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최복자는 작은 상자를 꺼내어 수키에게 건넨다. 이건 내 통장이란다. 작지만 너한테 남기고 싶었어. 어머니, 저한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야. 내가 너를 진짜 딸로 생각했다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수키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보다 더 값진 유산은 이미 받았어요. 어머니라는 존재요. 에필로그, 사랑이라는 유산 시간이 흘렀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계절도 몇 번이나 바뀌었다. 텃밭에는 이제 싱그러운 채소들이 가득하고 마당 한켠에는 최복자가 심어놓은 국화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수키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앉았다. 그 속에는 서울에서의 고된 날들, 병원에서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한 새로운 삶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하늘이 참 예쁘죠? 제가 심은 국화 드디어 피었어요. 매일 바라보시던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죠? 최복자는 지난 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마지막 날까지도 수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넌 내 딸이야.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내 마지막 가족이야. 장례식은 조용하고 담담했다.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실에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다. 그 대신 이웃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보내주었다. 이제 수키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기억이라는 유산이 남아있었다. 사랑받았던 시간, 믿음을 나누었던 순간들, 그리고 어떤 피보다도 더 끈끈했던 가족이라는 이름. 그녀는 오늘도 국화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엄마, 저 괜찮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웃으면서 살아가기로.